네,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권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수치로 확인이 됩니까? 예, 조사를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3일간 전국 1,002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지역별로 결과를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서울의 정당 지지율이 30%, 인천 경기는 32%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서울이 30%라는 것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2월 5주차에는 국민의힘의 서울의 정당 지지율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43%, 그전에는 뭐 45%까지도 그 전주는 있던 상황에서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제 26%에서 32%로 네. 소폭 수치는 올랐습니다만은 큰 변화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양당의 서울에서 격차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서울만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훨씬 더 커서 이것을 아주 엄밀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서울에서의 격차도 좀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그 뭐 수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아까 소개하면서도 지역별 결과 이런 부분이 표본수가 작아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방향들이 네네네. 어떻게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요 선거 국면에서 빠르게 이슈들이 전개되긴 하는데 유독 이번 선거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봐도 중심 테마 이슈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되게 특징적인데 네네. 지난 주말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국혁신당의 부상 그 이유와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뒤에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어떤 현상들을 보면 총선 전국에 사실 이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이 바뀌었죠. 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여권 내 이제 갈등 2라운드라고 불리는 윤한 갈등 그 안에 이슈로 보면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이슈라든지 오늘 아침에 아마 사의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상무 수석 사표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네. 이게 선거 전국에서 이제 다시 정권 견제 심판론 이슈가 조금 부상한 뒤에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게 여권 내부의 문제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부분. 최근 3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이상일 소장님 말씀대로 3주 전에는 민주당 내 이제 또 공천 잡음이라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됐다가 그 영향권 안에서 나타난 현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조국혁신당 약진이 어떤 상당히 이제 주목거리가 됐고 네. 지난 한 주는 또 오히려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논란이 거의 어떤 이슈를 지배해버리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출렁거렸다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하나의 이슈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보였냐라는 것을 좀 정밀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 판세나 민심에 네.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만 독특하게 서울만의 특별한 이유로 서울의 여론이 변동된다 이런 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여론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서울은 이념 성향색이 덜하고 또 중도층이 많고 젊은 층도 많고 지방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슈에 민감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 다 같은 말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영남과 호남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역대 총선만 놓고 봤을 때 보수 정당에게는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위기가 아닌 적이 사실 최근 선거들에서는 잘 없습니다. 2008년 총선만을 하더라도 이제 49석 중에서 그때 보수 정당이 40석을 넘겼거든요. 그때 뉴타운 공약이 뭐 휩쓸어 버렸던. 그렇지만 그 이후의 선거들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개 48석, 49석 정도 되는데 30석 이상을 진보 정당, 계열 정당이 가져간 상황이고 지난 총선은 훨씬 더 이제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의 결과들에서 어떤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 정당에게 우세한 흐름들이 나타났던 상황과 견주어서 지금 좀 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속보는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서울 뭐 범위를 넓혀 수도권 여론 변화를 다시 유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슈가 뭐 여러 개 이슈를 다 이렇게 끌어안고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종섭 대사 이슈가 좀 중심 이슈로 부상을 해 있고요. 오히려 그걸 더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되게 이제 곤혹스럽게도 느끼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냐하면 이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 왜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따져보면 그 근원에는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신뢰 자본의 상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누적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에서 그만큼 사실 여론이 냉정하게 지금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자극하는 트리거가 나왔을 때 실제 그런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가 국민들한테 상당한 이제 그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뭐 이런 법리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돌파할 수도 있고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질 텐데 그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터지게 되면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급속하게 민심을 좀 악화시키는 기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여전히 지금 그 이종섭 대사 이슈는 훨씬 더 아마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온 패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히 이 외교적인 문제나 관련된 것들에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보인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여전히 하나의 이슈를 뭐 해소했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도 같이 덮일 수 있냐. 그렇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건이 사실은 대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의 논란되는 사안들 중에서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뭐 경질 사의를 수용한 것,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여론에 미치는 걸 파괴력이라든가 이것은 좀 적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사안만 해결된 것이니까 사실은 논란은 계속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요인. 지금 오늘 의대 그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예정대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제 또 이제 하나의 국면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지금 의대 정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단계에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찬성과 반대의 시각으로만 그 사안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런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각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칭 이제 피로감이 들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제 조사가 이거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47%. 근데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4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도 질문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9%였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압도적으로 빨리 이것을 추진해라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약간 다른데 저는 이 사안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화는 정치 세력 간의 어떤 힘의 우위 흐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권이 약간 위축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전 단계에서는 의료계 어떤 그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제 불신하는 내지 회의를 하는 이런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찬반으로 본다면 뭐 7, 80% 가까운 여론이 찬성하는 이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오늘 이제 정원 확대 그 정원 배정을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이 전체 사안을 또 다른 국면으로 좀 이제 밀어 올리게 될 텐데 뭐냐 이게 대학 정원 이제 배정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다른 이제 문제가 들어오죠. 입시와 교육, 학부모
이 교육 현장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불가역적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퇴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2,000명을 증원한 어떤 그 내역을 가지고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결국 이것 정부가 이거를 끝까지 밀어고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의정 갈등이 이제 가장 그 큰 경랑 파국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정부가 그런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갈 텐데 이게 과연 이제 뭐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보이고 가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혼란과 상황 이런 어떤 우려들 그다음에 이 의료 공백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상황들을 낳고 있을 텐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냐 이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들이 근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선거 국면하고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해결할 역량은 없으면서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이제 비판적 어떤 이제 그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중섭 호주 대사건과 황장무 시민사회수석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표출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좀 가면서 이 의대 정원 확대도 여권에는 우호적인 이슈였는데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한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좀 풀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제 뭐 윤한 갈등의 또 다른 이제 소재가 될 가능성도 다소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만약에 오늘 진짜로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를 한다면 그건 전 단계에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정원 배정을 발표한 뒤에 만약에 이것을 번복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모든 이슈와 정부의 문제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여권 문제가 돼버린 거죠. 여권 내 혼선 문제로 가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뭐 이제 중재하려고 하는데 흐름들은 여당으로서 이제 하긴 하려고 할 텐데 아무튼 이 사안이 또 선거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은 또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문제 같은 거 애당초 처음부터 이제 나왔던 진단이 이건 그 정권 입장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르는 어떤 이제 결정적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도 뭐냐면 이 상황을 종료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리스크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의료계가 여기서 굴복하고 알았다. 다 복귀 만약 이렇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어떤 여권에 유리하게 어떤 여론이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선거랑 연결돼서 봤을 때 뭐 실제 한 3주 정도 이제 선거 때까지 뭐 사전투표 생각하면 3주도 채 아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내에 그렇게 어떤 해결 국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오히려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계기는 오늘 이제 발표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실행에 들어가느냐 이게 또 이제 그 하나의 또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은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다. 네, 그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전체 판세를 한번 좀 중간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일단 큰 틀에서 흐름을 보자면 이제 연말까지 굉장히 비등했던 뭐 국정 안정론 정부 지원론에 비해서 높았던 정권 심판 견제 기류가 이제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1월, 2월 거치면서 격차가 좀 줄어드는 흐름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상당히 이제 우세한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 최근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권에 아까 얘기했던 악재들도 있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정권 심판 기류가 일정 부분 복원 또는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공수가 바뀌어서 이제 야권이 좀 공격하고 여권이 수세인 국면으로 지금 약간 접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크게는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소장님. 여기 그 뭐 조사 하나 더 좀 인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쿠키 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유선 전화 면접과 ARS를 병행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의 전체 결과가 보면 국민의 미래가 33.6%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9.8%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오히려 17.9%로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야권 전체 파이로 본다면 커진 건 맞지만 전체 판도 자체가 비례투표라고는 하지만 비례투표의 어떤 상징성이 뭐냐면 의석수로 계산했을 땐 그 영향력이 작아 보이지만 정치 주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 네. 그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 미래와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어떤 이제 조국혁신당의 어떤 바람 붐들이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선 판세로 봤을 때는 그 자체는 지역구를 이제 후보를 내진 않기 때문에 그 비례 의석의 어떤 배분의 변화만 초래하는 거지만 야권의 어떤 정치 세력을 바라보는 어떤 민심 자체의 흐름에서 이게 조국혁신당이 어떤 민주당의 대안이나 보완제 역할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지난 일주일보다 더 강화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판세 자체가 좀 바뀌는 어떤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쿠키뉴스의 그 한겨레 조사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네. 이제 여의도에 이제 정치 컨설팅 업계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거는 하루 장사다. 이런 약간 비속한 표현이긴 한데 죄송합니다만 네. 선거는 하루 장사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일에 맞추어서 어떤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거에 아주 앞서 있는 1월, 2월 해도 조정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제 기간 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월, 2월 굉장히 이제 우세하는 흐름들을 유리하게 확보를 했던 상황인데 예. 최근 이게 주춤한 상황이어서 공수가 바뀐 상황인데 다시금 이제 그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 그것이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판세 이야기를 했는데 또 결국은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그 전망이 약간 좀 이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1차 한번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투표율은? 지난 총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이제 66.2% 전국 전체 투표율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 투표가 활성화되면서 계속 요즘 최근에 계속 그렇죠. 선거마다 투표율이 올라간 경향이 있는 것이 맞고요. 예. 거기다 지난 총선은 또 그 좀 투표 그 마감 시간도 연장되고 하면서 투표율이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66%를 넘는 투표율 상당히 높은 투표율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번 총선은 구도 자체로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심판 선거죠. 거기에서 심판 선거에 동의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쪽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여론을 봤을 때는 20대, 30대들은 명확하게 지지하는 정당 세력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흐름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심판 선거에 동의를 하려면 내가 더 미워하는 세력이 명확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쪽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세력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투표에 대한 관심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지난 총선보다는 좀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사실 이제 핵심은 그러면 한 60%라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 정권 심판에 어떤 그 동의하는 기류들이 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무너졌을 때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좀 야당이 기대하는 어떤 정권 심판의 열기가 투표로 이어지는 행렬은 예. 약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 2030의 어떤 투표 참여 여부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뭐 70% 중후반 가는 것이고요. 네. 대부분 이제 유권자들 나온다고 보고 지방선거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내외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논란이 있죠.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어디에 유리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데, 그렇죠.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이제 여론인 그렇죠. 것이니까 사이가 이제 그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진보 계열 정당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과거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그 명제는 깨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 명제가 사실은 참이 되려고 한다면 네. 그 역도 성립이 돼야 되는데 뭐냐 하면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을 때 진보 계열 정당이 이긴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2008년 총선
진보 계열 정당이 이제 거의 폭망했을 때 46.1%였어요.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도 사실은 50.9%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우리 이상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좀 낮아지게 되면 낮아진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한 뭐 60% 아래에 55% 또는 그 아래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사실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은 여전히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30대 투표율 저하될 가능성이 이제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진보 성향층이 이제 낮았던 데는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출연으로 심판기류에 복원되면서 그런 가능성이 다소간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요즘 이제 그 뭐 지역구별로 조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지지 의사를 묻는 거는 알겠는데 당선 가능성을 또 왜 따로 물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그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가장 그 정치조사에서는 좋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나는 그냥 편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서 그 수치가 공개가 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되는 후보인가라는 어떤 그런 갈등을 하게 된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어떤 사표 심리나 이런 걸 자극한다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지역구 조사들 할 때 누가 될 것 같습니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포함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주변의 어떤 흐름, 공기들을 좀 그 관측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통용이 되는데 사실 이게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나는 그러니까 A당의 A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만 내 주변 보니까 B당의 B 후보를 더 주니까 많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A 후보를 지지하지만 B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그래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혹시 이런 차원에서 묻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응답을 묻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라고 하는데 이제 주변 분위기 이제 워낙 독특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가상 대결에서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선 가능성은 원래 정확한 설문을 전통적으로 보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을 원래는 하는데 요즘엔 그것도 많이 빼먹어요. 근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지지는 상관없지만 주변의 대세가 누구인 것 같으냐, 누구를 얘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 효용성은 사실은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굳이 왜 물어보나 싶어요. 이거 조사 윤리의 문제로 그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계에서. 과연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뭐 궁금한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걸로 가령 이제 어떤 뭐 은밀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주변 사람들을 묻는 그런 사회조사들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심 어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